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토익 강의를 하는 이현영입니다. 이번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강의로 1주하고 2주 강의는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토익이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토익이라는 이 과목이 이게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그래서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자, 이게 토익이라는 그 시험의 약어입니다. 약어인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하던 문법하고 문법이라든지 문어체 영어하고 약간 다릅니다. 토익은 이게 포인트예요.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소위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위 무역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토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토익 시험에 나오는 모든 영어들이 회사에서,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듣거나 아니면 보거나 읽어야 되는 문장들이 포인트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리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리딩 컴프레hen션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건데, 리딩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다루는 게 회사원들이 자기가 회사 내에서 일을 하면서 읽게 되는 각종 공문서들이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어체하고 문어체로 나눴을 때, 자, 영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큰 잉글리시라는 구어체 영어라고 하는 게 있고, 리튼 잉글리시, 문어체 영어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게 크게 스타일로 봤을 때, 구어체냐 문어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결국 시험에서,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리튼 잉글리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회화하고는 딱히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토익 시험장에서 시험 점수를 많이 올리는 게, 우리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익을 공부하고 나서 가져야 될 마지막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요 리튼 잉글리시, 소위 이제 문어체 영어입니다. 문어체 영어가 사무실에서 쓰는 문어체 영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봐두셔야만이 토익이라는 영어를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2주간 이제 요걸 하게 될 건데, 동영상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토익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파트 5예요. 파트 5은 문법 문제하고 어휘 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약간 바꾸셔야 됩니다. 품사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품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영어까지는 뭘 공부를 하셨냐면, 기능어라고 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기능어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기능어가 아니고 이제 품사 위주로 약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영어가 편해지고 토익 문제에서 답을 금방금방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품사는 총 6가지 품사가 있는데, 이게 영어 전체가 품사가 6개가 있다가 아니고,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품사는 딱 6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품사가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명사가 있고,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가 부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이제 총 6가지로 공부할 건데, 그 중에서 먼저 요 3가지는 왜 먼저 언급을 하냐면, 요거는 위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거는 명사 위치입니다. 형용사 위치, 부사 위치. 자, 요거를 이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사 위치냐, 형용사 위치냐, 부사 위치냐, 이 3가지 위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외워뒀다가 시험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해는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사항들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앞에 나오겠죠. 문장 맨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가 나올 겁니다. 소위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웬만한 토익 시험에 나오는 이 주어 동사 다음입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는 그냥 여기 다 명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명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in이나 of 같은 단어입니다.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총 세 가지입니다. 소위 마지막에 이제 amis라는 비동사 뒤에도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해봅시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일단 다 빼고 하자면,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동사 뒤에,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요거를 목적어라고 하는 건데, 뭐 기능어가 좀 까다롭고 이해 안 된다 싶으면 기능어는 공부를 안 하셔도 괜찮은 거니까 명사 요 세 가지 위치만 딱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는 원래 이제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보호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던 건데,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말이 어려운 거니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형용사는 항상 명사가 나와 있으면 명사보다 앞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게 형용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꾸며준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꾸며준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 하는 명사 이렇게 번역되는 거를 꾸며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번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명사를 먼저 쓰고 가끔은 뒤에서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지만 뜻은 똑같아요. 뜻은 어차피 요것도 그렇고 뭐 하는 명사라고 번역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주어 다음에 amis라는 비동사를 썼어요. 비동사를 쓰게 되면 뒤에 반드시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의 기본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명사 위치 2번에 나와 있는 요 형태하고 주어 동사 뒤에 명사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어 is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요 두 가지를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 이게 make나 find입니다. make나 find 같은 단어인데, 자, 요런 단어가 나왔을 때 make나 find가 나오면 뒤에는 명사를 하나 쓰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형용사가 또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주어가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이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하게라고 번역되면 일반적으로는 부사가 들어가는데, 근데 분명히 부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좀 특이한 구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는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사 위치가 명사하고 형용사 요 두 가지는 일단 먼저 잘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자, 세 번째가 세 번째는 부사입니다. 자, 이게 부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문장에서 뭐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부사인데, 그렇게 가지 말고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원래 문장의 기본이 이게 2번하고 3번이 이게 문장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주어하고 동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된 겁니다. 주어, is, 형용사가 나왔어. 이래도 이제 문장이 완전한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장보다 앞입니다. 문장보다 앞에 컴마가 들어가요. 여기 컴마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한 단어를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부사라고 하는 걸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정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다 끝났어요. 주어, is, 형용사에서 문장이 끝이 났어. 근데 여기는 컴마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한 단어를 더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이 자리에 부사를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사의 가장 기본적인 위치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예요. is하고 형용사는 원래 나란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한 단어를 더 중간에 is하고 형용사 사이에 비워놓고 한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할 때는 여기 당연히 부사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도 원래 나란히 붙어 있는 게 기본인데 이 자리에 또 한 단어를 집어넣으라라고 하면 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부사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부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필수 요소냐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소위 문법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의미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부사는 없어도 크게 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빼도 크게 하자가 없는 거. 독해할 때는 부사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문장에서 가로를 묶어가지고 빼도 크게 하자가 없는 게 부사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제 품사의 위치입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게 위치는 세 가지는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명사가 들어갈 위치, 형용사가 들어갈 위치, 부사가 들어갈 위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 걸로 따지자면 명사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명사의 기능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인데 말만 좀 바꾼 거예요. 이제 토익 공부하실 때는 기능이나 역할 이거보다는 위치가 뭐냐가 더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그러니까 가로가 비워진 자리가 요 자리가 가로가 비워졌어. 그럼 품사를 내가 명사를 답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거 그걸 잡아내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위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이렇게 이제 다 대충 이제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시고 나서 자, 다시 이제 세 가지 위치만 일단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총 6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3가지밖에 아직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하는 거는 이 3가지가 끝이에요. 자, 위치는 이 3가지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와야 된다. 네 번째 이제 공부하는 게 동사인데 이 동사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아닙니다. 동사는 이제 위치를 공부하시면 안 되고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문장에서 동사는 딱 한 번만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동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한 개가 나와야 됩니다. 꼭 나와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문장에서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동사라고 하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위 문장에서 접속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면 동사가 하나씩 늘어나요. 접속사가 문장에 한 개가 있으면 동사는 동사의 수는 2개가 됩니다. 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접속사가 만약에 문장에 2개가 있다라고 하면 문장의 동사는 3개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그거를 잡아주는 게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나올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동사로 쓰이는 게 있고 동사가 아닌 게 있습니다. 동사인 거하고 동사 아닌 거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자, 동사가 아닌 겁니다. 동사가 아닌 거는 동사 뒤에 ing 붙은 거는 동사 아닙니다. 요거는 지 혼자 있으면 동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p라고 하는 거죠. ed가 붙는 거. 근데 보통 이제 pp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 분사. 요것도 동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o 부정사예요. to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는 거. 요 to 부정사도 동사 아닌 걸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무조건 동사인 거는 뭐냐면 am, are, is라는 비동사는 무조건 동사예요. 이거는 무조건 동사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가로가 딱 비워졌어. 근데 이제 보기 A, B, C, D가 동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4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답을 내가 고르는데 가로 이외에 나머지를 봐야 돼요. 나머지를 봤는데 동사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동사 아닌 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ing나 pp나 to 부정사 같은 게 보기 중에 있으면 그걸 답으로 딱 찍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찍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분명히 동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사가 아니라 그랬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게 ing하고 비동사 앞에 있는 비동사 is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중학교 영어에서 공부하는 현재 진행형 is ing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is ing를 딱 보는 순간 요거는 동사를 잡아주셔야 돼요. 왜? is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거기서 is가 빠지고 그냥 is가 없고 ing만 지 혼자만 있는 거야. 그럼 그건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동사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건데 일단 무조건 동사인 거는 am-is입니다. 비동사. 그 다음에 have하고 ha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조건 동사로만 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는 건데, 이거는 유명한 게 이제 요 have하고 pp가 연결되는 거겠죠. 그냥 pp만 있으면 동사가 아닌 건데,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그건 동사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앞에 have가 들어갔으니까. 자, 반면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조동사들이에요. will이나 should 같은 단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쉽죠? 어릴 때부터 이제 will이나 should 같은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라고 이제 공부했던 거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will하고 뒤에 따라붙는 동사 원형이 나올 거니까 어차피 동사 원형이 나올 겁니다. 두 개를 묶어가지고 문장에 동사를 잡아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동사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동사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동사인가고 동사 아닌 것 정도만 구분할 줄 알면 문제가 많이 이제 풀리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얘기하던 게,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봅시다. 명사 위치는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 위치도 공부했고, 세 번째, 부사 위치도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요 세 가지는 위치를 공부하는 거였고, 동사에서는 공부하셔야 될 게 동사인 거 아닌 거 나누는 거,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아직 두 개가 더 남았어요. 나머지 두 개가, 전치사하고, 접속사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문법의 위치라고 하는 게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이 세 가지 위치가 왜 중요한 거였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요런 게 있습니다. 한 개의 영어 단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단어인데, 요 단어라고 하는 개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나 아니면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 두 개를 서로 분리를 하면 안 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구라고 해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자, 이거를 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사. 접속사라고 하는 거하고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원래 떨어지면 안 돼. 딱 붙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가 붙어져 있는 거를 절이라고 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으로 크게 딱 묶어져 있는 건데 그거를 절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단어 구절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거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위치입니다. 자, 이게 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주어하고 동사를 썼는데 동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명사가 와야 돼라고 공부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 자리에 단어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이 된가. 이게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위치로 봤을 때는 명사 위치예요. 명사 위치인데 형태는 단어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나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구란 말이에요. 이걸 명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공부합시다. 자, 부사인데 문장 맨 앞입니다. 문장 맨 앞에 딱 뭐가 들어가고 컴마가 들어갔어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땡땡땡. 이게 분명히 위치가 부사 위치예요. 부사 위치인데 하필이면 단어가 두 개야.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치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나 구나 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소위 이제 그 단어의 개수입니다. 소위 모양새입니다. 모양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 가지고 단어, 구, 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거는 위치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구고 이 자리가 들어가는 게 부사구였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똑같은 게 소위 주어 동사 뒤에 이 자리에 접속사 때 쓰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가. 뭐 동사 다음 자리니까 이게 명사 자리란 말이에요. 분명히 명사 자리인데 근데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절이란 말이에요. 요겁니다. 절이니까 이름을 합쳐가지고 명사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장 맨 앞에 뭐가 나오고 컴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자리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들어갔어. 위치상 봤을 때 부사 자리잖아요. 부사 자리인데 형태가 절이니까 부사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은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 그 과정이 요거와 관련된 건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전치사라고 하는 거는 in이나 of 같은 건데 요 단어들은 원래 요거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 거냐면 명사가 꼭 나와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묶어진 거란 말이에요. 서로 분리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뜻도 이게 합쳐서 in the classroom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classroom은 교실이고 in이 뭐뭐 안에라는 뜻이긴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in the classroom을 합쳐가지고 한 단어처럼 취급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교실 안에서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 치면 여기 구가 된 거구나. 요게 분리하면 안 되는 거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니까 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치사는 존재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형태가 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명사구, 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접속사도 똑같아요.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한 묶음입니다. 접속사의 성질은 반드시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놈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 그죠?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부사절.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사를 앞에 하나 쓰고 뒤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걸 번역을 해보니까 꾸며줘. 땡땡땡 하는 명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되는 걸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요것만 여러분들은 알아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게 소위 명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동사는 이제 정확하게 형태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구나 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이렇게 총 6가지 품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첫날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일단 무조건 외우세요. 암기를 해둔 상태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제가 매번 이제 우리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때, 한 챕터 넘어갈 때마다 계속 요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모든 문법을 요걸로 다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그럴 때 요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하나하나 진행이 돼 나가면서 굉장히 편하게 토익의 그 본질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법입니다.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 가지고 공부할 때 뭐 명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뭐 동명사, 분사 이런 거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부사절 같은 거 뭘 공부를 하든지 간에 다 요 범주 안에서 모든 얘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냐면 다른 영문법보다는 되게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점수는 안 나오는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런 식의 품사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토익 공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제 많이 외워야 되는데 단어를 외울 때 뜻만 외우면 안 돼요. 품사까지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단어 예를 들면 자, howe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다 알잖아요. however라는 이 단어는 그러나라는 뜻이야. 자, 이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however라는 이 단어가 뜻이 그러나인 거는 다 누구나 외웠단 말이에요. 외우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품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but하고 뜻이 같다 보니까 but은 접속사란 말이에요.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인데 요거는 품사를 공부를 잘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부사라고 하는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이게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사기 때문에 however는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가야 돼? 문장 맨 앞에. 가운데 아무 때나 막 끼어드는 거. 이런 게 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문장 맨 앞에 보면 이제 however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왜 수능 영어에서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연결을 고르는 거. 문장 맨 앞에 however 들어가고 바로 뒤에 컴마가 딱 들어갈 거예요. 컴마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문장 맨 앞에 한 단어 however가 들어가고 컴마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부사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영어 단어입니다.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 단어들을 거기다가 이제 뭘로 바꿔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품사라는 개념으로 다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어 외울 때 예를 들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파티스펀트라는 단어가 나왔어. 파티스펀트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우리말 뜻이 참
이게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participant라는 단어는 참가자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명사고 however는 부사입니다. 그러나라는 의미의 부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participant가 명사다 아니면 however가 부사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저 이제 의미만 알고 품사를 잘 모른다면 결국 그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각 단어들의 품사의 위치별로 가로 속에 알맞은 형태를 고르는 문제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각 그 시험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의 그 품사명이 무엇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아니면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하는 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그 1강을 마치고, 다시 또 2강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수업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그 파악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